자, 안녕하십니까. 1학년 한국사 시간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녹화를 했었는데, 영상만 찍히고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다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다 필기가 되어 있죠.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찍으면서 다 했던 부분이라서 지우지 않고 이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간에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사시대 중에서도 도구의 차이, 선사시대별, 두 번째 청동기 시대의 계급 발생에 대해서, 세 번째 철기 시대의 중국과의 교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라는 것은 그 뜻을 좀 보면 이게 한자예요 다. 그래서 먼저 선자의 역사사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역사 이전 시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역사라는 건 대부분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도 역사서니까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작성하고 이렇게 만들 때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발명이 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 시대라는 건 즉 문자가 없던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 선사 시대는 되게 시기가 엄청 깁니다. 거의 뭐 한 8,000년, 뭐 9,000년씩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 구분을 하는데, 이때 시기 구분의 기준은 도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석기, 돌을 주로 사용했던 시기에서 이후에 금속을 사용했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석기는 다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구석기가 아무래도 좀 더 조악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고, 신석기는 그걸 좀 더 다듬어서 갈아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데, 금속은 우리 인간들은 철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철광석이 존재한다. 이 돌을 깨가지고 뭐 하면 이게 엄청 단단하다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도무지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열, 보통 철이 대략 한 800도, 900도까지 올라가야지 되는 걸로 아는데 1000도 넘어가거나, 근데 그만큼 높은 온도를 인간이 당시로서는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청동이라는 것은 구리하고 아연인가 주석의 합금이에요. 합금인데 이거는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구하기만 하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인간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온도에서 녹이고 그것을 도구로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동을 먼저 사용하게 되고, 그 뒤에 이런 청동을 재련하면서 불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을 계속 연습하면서 인간이 나중에 급기야 철기까지 녹여서 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철기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사시대는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먼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약간의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라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죠? 네, 맞아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에 보통 국가라는 것이 발생하고 나면 그 나라의 역사나 또 나라라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조직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건 아무래도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국가가 발생하면 문자도 사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청동기나 철기의 어떤 시점에 되면 역사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사 시대를 이미 도구를 기준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하게 끊지 않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이 학습지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를 보면서 학습지에 필기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수업을 따라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지에 보면 선사 문화의 발전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연표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참고적으로 보고 바로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 사람들 해서 구석기 시대의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시작은 70만 년 전부터 시작했었다라는 거 나오고 당시의 자연 환경은 빙하기였다. 매우 추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추운 지역은 그 동물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피하 지방이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아주 규모가 커지죠. 거대한 동물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거대하다 보니까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아주 매우 느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자연 환경에 인간들이 적응하게 되면서 거기 보면 도구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 도구가 어땠었고 이러한 자연 환경과 이러한 도구 덕분에 식량은 어떤 식으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는 어땠고 사회는 어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도구는 크고 느린 동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할 필요도 없었고 또 정교하게 만들 수도 없었죠. 초창기니까. 그래서 썼던 거는 뗀석기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먹도끼, 돌도끼 이런 것들인데 주먹도끼가 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뗀석기라는 건 때려서 떼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먹도끼를 만들 때도 이쪽으로 한 대 때리고 이쪽으로 한 대 때려서 양쪽으로 때려서 떼낸 석기가 주먹도끼죠. 그렇게 만들어지다가 후기로 가잖아요. 구석기 시대 후기로 가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요. 이 구석기 시대 후기는 곧 신석기 시대 초기하고 맞닿아지는데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신석기 시대 보면 빙하기가 종료되면서 기후가 온난 따뜻해진다 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후기로 가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거대했던 동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느렸던 동물들이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이러한 빠른 동물들을 잡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승배찌르개입니다. 승배찌르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화살촉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거 화살촉이 아니라 창촉이에요. 창촉. 그래서 이렇게 창의 끝이 있고 여기 끝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나무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무에 쏙 들어가서 이어진 요 부분을 우리는 승배라고 하고 창이니까 찌르는 도구겠죠. 그래서 이 도구를 승배찌르개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르고 이 나무에 이어서 쓰기 때문에 이음도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먹도끼에서 승배찌르개로 도구가 변화하게 되는 건 그 사이에 기후가 따뜻해졌고 동물들은 아주 빨라지는 거죠. 빠르고 작은 동물 사냥하기 위해서 그만큼 파워가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서 이런 승배찌르개 같은 이용 도구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했었고 농사 짓기는 매우 힘들죠. 추운 기후 때문에. 그래서 식량은 채집 즉 산이나 들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는 거 혹은 커다란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당시에 추웠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 나무 열매를 다 따먹고 나면 나무 열매가 더 이상 없죠. 일정한 지역에 있는 동물들을 다 사냥하고 나면 그 지역에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식량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이동 생활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리가 많아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맞아요. 많으면 오히려
이동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는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인원들 대략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무리를 이끌고 살았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누가 더 지배를 하고 누가 덜 지배하고 해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되었었고 되고 이 주거 환경만 좀 보면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막 지으면 되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지었기 때문에 막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집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아예 집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곳에 갔더니 거기에 동굴이 있다. 그럼 한 열댓 명 살 수 있는 동굴이 있으면 거기 사는 거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를 했었다. 그 다음에 또 사냥감의 번성을 바라는 어떤 조각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림을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렸는 거예요. 내일은 제발 좀 메머드를 맘보스를 잡았으면 좋겠어. 이래서 맘보스 그림을 막 그리면서 잡아먹는 상상하고 이러면서 그린 거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주술적이라는 건 뭔가 기원한다, 바란다 이런 아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100점 맞기를 바라면서 그냥 시험 100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의 아주 초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로 가면 기온 상승으로 세밀한 도구 등장해서 선배 찌르기 이야기 다 했었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신석기 시대로 가봅시다. 신석기 시대는 대체로 BC 8000년경이에요. 그러면 70만 년에서 8000년이니까 구석기 시대가 엄청나게 길었다. 근데 신석기 시대도 엄청 오래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환경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집니다. 빙하기에서 간빙기라고 해서 지금도 간빙기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따뜻해지는 시기를 간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면서 얼음들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면 강이나 바다가 더 잘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낚시를 하기가 좋아지고 따뜻해지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고 농사 짓기도 매우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도구가 더 발달하고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고 이 간석기는 돌을 갈아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갈판, 갈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학습지에는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가락바퀴 이런 것들 또 뼈바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락바퀴가 실을 만드는 도구라면 그 실을 바늘에 끼워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뼈바늘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신석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식량을 농경과 목축을 이용했었다라는 거. 드디어 맨날 따먹고 사냥하고가 아니라 먹었는 씨앗을 땅에 뿌렸더니 다시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 사냥하는 게 아니라 새끼는 잡아서 잘 키워가지고 관리를 했더니 목축도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역사 속에서 부르는 것이 전체 쉽게 이야기해서 70만 년에서 2020년까지 혁명이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건은 대략 3개에서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혁명이 전부 다 한 18세기 이후에 등장합니다.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정보화 혁명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전부 다 이 근대 세계에 들어와서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혁명이라고 일컫는 것이 신석기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인간이 농경과 목축했다는 것은 이 이후에 민주주의를 하고 자본주의를 하고 인터넷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라고 해서 농경과 목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경과 목축이 어떤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냈느냐 하면 그것은 단연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낚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를 주로 정착을 했다. 그리고 이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좀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착 생활에서 지었는 집을 이제 움집이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토대를 좀 다져가지고 잘 정성스럽게 지었는 집이 움집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냥과 채집은 계속 지속했어요. 지속했고 또 우리 도구 중에 한 개 이야기 안 했던 게 토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원래 뭐 이런 민무늬 토기, 덤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 보고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나오게 되는 건 역시 생물 종이 다양해지고 식량이 풍부해지고 또 농경을 통해서 또 식량이 풍부해지죠. 그러면서 그 식량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또 토기가 발명되면서 식량을 조리하고 불로 조리를 하고 이러는데 사용되는 것이 토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식량이 아직 완전 풍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직 농경이나 목축 이런 것들이 초보적인 단계여서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는 평등했었고 그나마 그 정착생활 하니까 무리 사회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서 부족을 이루는 정도는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학습지를 보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예술에 보면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거, 시험에 종종 많이 등장했어요. 조개 껍데기 가면 약간, 뭐, 말이나 소, 이런 그림 그리던 측면에서 가면을 만드니까 약간 더 발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토기, 흙으로 인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으로도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원시 신앙이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미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연 현상 및 사물의 정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우리 나무에 보면 그 나무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TV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 왜 마을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돌을 뚫으려고 해서 그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까 뭐 톱으로 잘랐는데 나무가 안 잘린다라든지 혹은 뭐 톱으로 그 나무를 자르려고 했는 그 인부가 크게 다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나무가에 신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 신이 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믿는 그 행위 자체를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는 그 나무는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테미즘과도 연결됩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 현상을 이런 측면에서도 보고 저런 측면에서도 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특정 동식물이 그 부족의 수호신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이 마을의 수호신이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에 있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신에게 제사를 막 지내고 굿도 하고 그러죠. 그때 이 나무에 있는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 존재, 무당과 같은 존재를 그것을 믿는 행위를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체계적인 종교나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게 신석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그 자료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요거 잠깐.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기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이야기했고, 저 넘어가서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락박기인데, 가락박기가 사용되는 원리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멍이 뭐 뚫려 있는데, 구멍이 크게 중요하다기보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 끝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리에다가 나무 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여러 갈래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요 뭉치를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를 손으로 가지고 있고, 이 밑에 부분을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일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 위에 있는 달려 있는 가는 실들이 꼬이면서 튼튼한 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실을 만드는 것이 가락바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뼈반을 이용해서 가죽 옷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막집과 움집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진만으로 보면 막집하고 움집이 외형상으로는 크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헷갈리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거기 학습지에 보다시피 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땅이 움푹 파였으면 움집이고, 땅이 평평하면 막집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어서 이제 그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서 청동기라는 도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살펴보죠. 청동이라는 것은 아주 희귀한 광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강도가 매우 물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도가 물렀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청동을 먼저 사용하게 되었고, 희귀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지금으로 치면 보석, 금, 은 이런 정도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희귀했었기 때문에 지배자만 사용할 수가 있었고, 일반 모든 평민들은 사용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용으로 쓰거나, 당시의 전쟁은 일반 농민이나 평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배층들만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로 주로 사용이 되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했고 지배층만이 사용했기 때문에 농기구 등 일상생활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비파형 동공 같은 무기나 거친 무늬 거울 같은 장신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이 되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은 일반 생활용으로는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 생활용으로서는 여전히 간섭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섭기가 대신에 훨씬 더 발전되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시기의 간섭기로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반달 돌칼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돌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새끼 줄이 있고, 요 줄로 이렇게 구멍에 연결을 시켜서 요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곡식을 자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라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파라는 건 그 기타 서양의 기타 모양의 중국 악기인데 그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비파는 잘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그 악기 기타 모양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기죠. 배가 불룩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비파형 동검은 이게 무르기 때문에 치는 용도로 쓰면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찌르는 용도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용도.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중심 이 줄기가 있고 옆에 날이 있어서 대체로 찌르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대체로 만주나 한반도 유역에서 사용이 되었었고 중국 지역에서는 대체로 중국식 동검이라고 해서 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는 민무늬 토기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잠시 이 민무늬 토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것이 이거 빗살무늬 토기를 한번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에 있고 갈판과 갈돌 역시 있으며 여기 보면 강원도 고성 문성리에 있는 신석기 반유적지인데 이렇게 반유적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러한 도구의 역할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좀 보면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발전하게 되죠. 이것은 간섭기와 같은 이 도구가 나름 발전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농사를 이미 신석기로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쭉 오면서 그러니까 BC 8000년에서 BC 2000년이니까 그 시기만 해도 거의 6000년이 되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 기술 또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너무 향상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은 먹고 남는 생산물이에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 남는 생산물을 사유재산화하게 되고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 혹은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 사회는 이제 드디어 평등한 사회에서 벗어나서 지배자가 있으면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있는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청동기 시대의 변화는 어떠한 사회 변화를 이끌고 왔느냐 하면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고 결국 이 지배자는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예를 좀 들었는 걸 살펴봅시다. 파란색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A라는 부족 집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족 집단 안에서 A라는 특정 지배자가 A라는 부족 집단에 있는 수많은 잉여 생산물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힘을 강하게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A라는 지배자는 A에서 충분히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런 같은 현상이 이제 요 B라는 부족과 C라는 부족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서로 이제 이 부족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싸워서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이기게 되면 이제 A라는 부족은 B라는 부족을 지배하게 되죠. 지배라기보다 이 시기에는 아직은 이 지배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을 강화하게 강화하게 되고 B라는 부족은 A라는 부족에게
세금을 바치는 뭐 이런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이 통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통합하고 나면 또 다른 C라는 부족과 싸워가지고 또 이기게 되면 이 C라는 부족도 통합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되는데 이 국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족.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근데 이거 부족 연합은 아직 아주 초창기라서 이 부족 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부족 연합 국가가 나오는 건 철기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조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슷한 모양을 가지면서 형성되는 것이 고조선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청동기 시대에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고, 옆에 보면, 자료도 어느 정도 받고, 학습지를 봅시다. 그러면, 시작은 만주나 한반도 일대에서 BC 2000년에서 1500년경에 시작이 됩니다. 대체로 선사시대에는 만주와 한반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보고 중국과는 별개의 문화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악합니다. 도구는 반달, 돌칼 등 다양한 간석기가 나오고 토기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그렇지만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서 고조선에서 사용됐던 특징적인 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기 부분은 미송리식 토기가 있고 민무늬 토기가 있다. 그래서 옆에 자료를 보면 학습지 자료를 보면 미송리식 토기가 나오죠. 다음에 또 좀 이따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고 거친 무늬 거울 혹은 방울이 이제 제사용 도구로서 방울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으로 농경의 시작인데 이 부분 중요하니까 표시하세요. 농경의 발달인데 어떤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는 아직 벼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나 수수 이런 밭 농사 작물을 했다면 이제 벼농사가 청동기 시대에 시작이 된다. 벼라는 작물은 이런 곡물 작물 중에서는 농사 짓는 방법이 가장 어려웠었던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건 이 농사 짓는 실력이 상당 수준 올라갔구나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벼는 하나의 이삭에 가장 많은 그 곡물이 달리는 곡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벼를 지었다는 건 그만큼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계급의 발생 부분에서 농경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근속 무기가 사용되면서 전투력이 향상되면서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되죠. 그래서 계급의 분화와 계급의 발생과 분화가 된다. 그 밑에 보면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이 지배자라는 건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천선 사상을 표방하면서 어떤 지배력을 과시하게 되고, 이 지배자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유물로서 고인돌이 제작되는 겁니다.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밑에 보면 제작 과정에 보면 우리 지금 여기에도 안 나오는가?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판에 돌이 있죠. 그 무거운 거는 70톤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거운 돌을 들려면 많은 인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이라는 건 지배자가 의 무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등장에 고조선 성립 이렇게 되고, 생활 특징은 야산 및 구릉지대에 마을이 형성됩니다. 이제 사람 마을이 형성되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호하고 방어를 해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넓은 평지의 바닷가나 강가보다는 평야보다는 야산이나 적당한
언덕배기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주변에 담장 같은 커다란 목책도 세우고 이러면서 방어도 하기에 좋은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예술 활동으로는 울주 방구대 안각화나 고령 양정동 바위 그림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 표본에 보면 그게 고래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려져 있으면서 이런 동물들을 많이 사냥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려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술적 성격이죠. 자, 이제 철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철기 시대에서는 도구가 이제 철기를 사용하죠. 근데 철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매우 흔했어요. 그리고 강도가 높았죠. 그래서 이 철기는 제작 기술이 아주 극비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 기술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배워오게 되죠. 그리고 흔하고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농기구로도 사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역시 신분제 사회였고 지배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철기 사용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지배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철기 시대의 경제는 역시 철제 농기구에 힘입어서 농업 생산력이 월등하게 높아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나게라는 건 좀 과장되어 있고 농업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집단의 경제력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경제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중국과도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반도에서 철기가 발견되는 유적지에는 항상 거의 많이 중국의 돈인 명도전, 그 다음에 붓 이런 것들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전은 중국의 돈이에요. 그래서 중국 돈이 우리나라 철기 유적지에서 많이 발견되더라라는 건 철기 시절에 중국과 교류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창원 다호리라는 지역에 붓이 발견이 되었는데 붓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글자를 쓰는 도구이죠. 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이전까지는 아직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 이전에 붓이 발견되었다, 글씨 쓰는 도구가 발견되었다는 건 한자를 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한자라는 건 중국에서 발명된 문자이니까 이미 이 철기 시절에 중국의 한자를 쓸 정도로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이어 가지고 사회 변화를 보면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청동제 무기는 더 이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세형 동검이라는 것으로 발전하는데 이 세형 동검이라는 건 독자적인 동검입니다. 아까 비파형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이 세형 동검은 오직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되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건 비파형 동검에서 그 모양이 더 발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제 무기나 이런 세형 동검은 정복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해주면서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집단 간의 통합, 부족 간의 연합 이런 거를 더 심화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더 규모가 크고 범위가 큰 국가가 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국가를 연맹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맹왕국이라는 건 다양한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국가 체제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다양한 국가들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가야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여러분들 학습지에 잠깐 보면 이 철기라는 건
그 고조선의 역사를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철기를 어떤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배우게 되는지. 근데 그 시작은 대략 BC 5세기경이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철기 시대의 도구는 청동기도 여전히 쓰는데 이거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었다. 그래서 세형 동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페이지에 보면 비파형 동건 그림이 있고 세형 동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발전했고 이 세형 동검이라는 건 한국식 동검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푸집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거, 거푸집은 그 물건을 만드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 틀이 많이 발견됐다는 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만큼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를 많이 생산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 그러니까 청동은 청동제 무기로 사용이 많이 되고 제사용 도구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철기는 이제 철제 농기구로도 사용이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웃나라와의 국제 교역이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명도전이라는 겁니다. 명도전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똑같이 1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 중국 돈이에요. 칼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명도전, 도전은 칼도자입니다. 칼날과 손잡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돈이에요. 명도전 혹은 발량전이라고 해서 중국 진나라의 돈이 발량전, 오수전은 한나라의 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이런 돈들이 등장하게 되고 붓도 출토된다.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밑에 보면 사회의 변화에서는 결국 정복 활동을 통해서 여기 동그라미 생각보다 쳐야 될 건 통합 연합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연합을 통해서 연맹왕국을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걸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